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오늘 반근영입니다. 명태균 씨의 옛 회사인 미래한국연구소의 비공개 여론조사가 대선 당일까지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 논의됐다는 정황이 추가로 공개됐습니다. 윤 캠프 정책총괄지원실장이었던 신용환 전 교수가 이 비공개 여론조사로 대선 당일까지 전략을 짰고 당시 윤 후보도 이를 알고 있었을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미공표 여론조사는 보고한 적이 없다는 명태균 씨 주장, 대통령 후보 경선 이후 명 씨와 관계를 끊었다는 대통령실의 해명 모두 거짓이 됩니다. 또 명 씨가 여론조사 비용 대신 김영선 의원의 공천을 받아온 것이라는 강혜경 씨의 주장은 더 힘을 얻겠습니다. 윤 캠프에서 여론조사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이 되겠고요. 지불했더라도 회계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만큼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철저한 수사가 불가피하겠습니다. 10월 28일 월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지금 직장인에게 가장 필요한 능력은? 인내력? 정보력, 기획력, 영업력. 삼성금융 연금력.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증권, 삼성자산운용이 함께 연금력을 만들어갑니다. 삼성금융 퇴직연금. 원금 손실에 유의하시고 자세한 내용은 삼성금융 참조. RSV 알고 계신가요? RSV는 독감 바이러스만큼 전염성이 강한 급성 호흡기 감염 바이러스로 영유아나 60세 이상 성인에서 감염 시 폐렴 등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주로 독감 바이러스와 비슷한 시기에 발생하는 RSV. 자세한 내용은 의사와 상담하세요. 이 광고는 RSV 질환인식 캠페인입니다. 오, 포토전기차 얼마야? 1,000원? 1,000만 원? 아니 1,000원. 1,000원? 말이 돼? 말 됩니다. 하루 약 1,000원이면 포터 전기차를 탈 수 있거든요. 이번 달 소상공인을 위한 저금리 프로모션. 현대자동차 영업점에 문의하세요. 단 현대카드로 36개월 유예형 할부 후 일시납 필요. 미래는 움직이는 자의 것. 퇴직연금은 실물 이전이 되는데 중도이자 안 해도 되는데 안 옮길 이유가 없는데? 이제 옮길 준비하세요. 글로벌 투자하는 연금 미래에셋증권으로. 수익률이 중요한 퇴직연금 미래에셋증권으로 움직이세요.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여건 필터. 10월 28일 월요일 라디오 오늘입니다. 일부 꼭 알아야 할 우리 지역의 뉴스를 시원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양승진의 슬기로운 뉴스 생활 매일신문 양승진 기자와 함께합니다.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우리 지역 주황산의 가을 풍경 궁금하시죠? 잠시 후 주황산 국립공원 김미양 탐방시설 과장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박규환 영주 영양봉화 지역위원장 연결해 박규환의 세상 읽기 함께하겠습니다. 라디오는 유튜브로도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양승진의 슬기로운 뉴스 생활, 꼭 알아야 할 우리 지역의 뉴스를 시원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슬뉴생 매일신문 양승진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대구 경북 행정통합 본격화하고 있는데요. 2030, 그러니까 2030년 개항을 목표로 한 신공항 건설 계획도 조만간 토지 보상 등 절차를 거쳐서 착공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상북도가 도로 철도망을 촘촘하게 구축해 행정통합과 신공항 건설로 변하는 지역에 새로운 지역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대구 경북 어느 지역에서든 신공항으로 최대 1시간 내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대구 경북 1일 생활권을 구축하겠다는 목표인데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양 기자님, 철도 도로망 사업 물류를 활성화하는 데 꼭 필요한 존재죠? 네, 경북은 우리 국토 면적의 약 20%를 차지를 하고 있는데요. 당연히 17개 강력시도 가운데 가장 넓습니다. 그리고 이제 행정통합이 이루어지게 되면 기존의 경북의 면적에 대해서 대구의 면적까지 합치면 총 11,824제곱킬로미터가 됩니다. 이를 축구장 면적으로 환산을 했을 때 축구장 165만 6천 개가 넘는 면적이거든요. 그래서 도로나 철도와 같은 사회간접자본시설, 도시와 산업발전을 위한 필수 요소이고 또 지역 간 이동을 통해서 소비 진작과 같은 경제적인 활성화 효과와 또 물류 운송 측면에서도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 사회가 현대화를 이뤄낼 수 있었던 것도 경부고속도로 건설 이후인데 오랜 시간 수도인 서울을 기점으로 해서 도로망, 철도망이 구축이 되면서 산업시설이 들어섰습니다. 그 결과 산업 제반 시설이 열악한 북부권 시군의 경우에는
아직 변변한 철도나 도로망이 없는 곳도 다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구 경북 행정통합이 수도권에 집중하나 지방 소멸 상황 속에서 국토의 균형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대안으로 여겨지는 만큼 또 통합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보다 더 촘촘한 도로망, 철도망이 반드시 구축돼야 합니다. 그럼 이번에 경상북도가 발표한 여러 노선 중에서 우리 북부권에 해당하는 철도망이나 도로망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대구 경북 대순환철도 구상부터 살펴볼까요? 어떤 노선인가요? 네, 기점을 이제 대구로 했을 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서 다시 대구로 돌아오는 노선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동대구역을 출발을 해서 구미, 김천, 문경, 영주, 울진, 포항, 영천을 거쳐 다시 대구로 돌아오는 노선입니다. 총 길이는 485km인데 대구 경북 대순환철도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에 이미 건설되어 있거나 건설 중인 선로를 활용하면 된다는 점입니다. 우선 동대구와 김천 72km 구간은 경부선 철도를 활용하면 됩니다. 김천에서 문경까지 70km 구간은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기본 계획 수립 단계인 중부 내륙철도 김천 문경간 구간을 활용을 하면 되고요. 문경에서 영주까지 55km 구간은 경북선 철도가 있습니다. 지난해 선로 개량 사업도 이뤄지고 있고요. 문제는 이제 영주에서 봉화를 거쳐 울진까지 들어서는 92.1km 구간인데 이 구간은 영동선 철도와 일부 구간이 겹치기기는 하나 추가 건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울진부터는 올 연말 개통하는 총 길이 104km의 동해선 철도, 그리고 포항, 영천, 동대구 연결은 동해 남부선과 중앙선, 대구선 구간 등을 활용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대구 경북 전 지역의 외곽 순환이 가능해집니다. 네, 대구 경북을 크게 도는 대순환철도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영주에서 봉화를 거쳐 울진까지 92.1km 구간인데요. 이 구간이 신규 건설이 필요한 사업이죠. 네, 영주 울진 구간은 노선 신설이 필요합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사업이기도 한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 사업이 가시화되면 국비를 투입을 해서 건설이 이뤄지게 되고 대순환철도 노선으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충남 서산에서 출발해 울진까지 오는 중부권 동서횡단철도는 그간 국토의 남북으로만 집중되어 있는 철도망을 동서축으로 확장할 뿐만 아니라 충청권과 경북 북부권 등 국토 중부권 지역 간의 교류에 물꼬를 틀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대구와 강주를 잇는 내륙철도인 달빛 내륙철도에 빗대서 제2의 달빛철도 사업으로 주목받고 있기도 합니다. 대순환철도를 바탕으로 경상북도가 영남권 대순환철도 구상도 세워뒀다고 하던데요. 맞죠? 네. 대순환선과 부산, 울산, 경남에서 운행을 하거나 또 상위 계획인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돼 있는 혹은 현재 공사 중인 남부 내륙철도나 울산권 강력철도, 부산, 양산, 울산 강력철도 등 7개 노선을 이어서 대구 경북과 부산, 울산, 경남의 거래 통합 생활 경제권을 형성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네, 이번에는 신공항 순환철도 노선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신공항 철도는 서대구역을 기점으로 해서 신공항과 의성을 잇는 대구 경북선 70.1km 구간과 올 연말 복선화가 완료되는 중앙선 의성, 군위, 영천 52.4km 구간을 잇는 구상입니다. 영천 이후 구간은 기존의 대구선, 경부선 철도를 활용을 하게 되고요. 총 연장 162.5km로 신공항 건설 이후에 이제 대구 시민의 신공항 접근성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 노선도 이제 총 사업비가 3조 191억 원 정도가 투입이 되는데 기존의 노선의 활용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대부분 사업비는 이제 신규 노선인 대구 경북선 구간 건설에만 투입이 됩니다. 대구 경북선 구간은 현재 기재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고요. 그리고 이제 향후에는 대구 경북선을 의성역에서 안동역까지 한 25km 정도 길이가 되는데 이 구간을 연장하는 계획도 검토 중입니다. 이렇게 되면 영주나 안동, 예천 등 이 북부권 시군에서 철도를 이용을 해서 신공항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두 개의 순환철도 외에도 지역의 외곽에서 다시 내륙으로도 철도망이 구축이 되는데요. 이 중 눈여겨볼 만한 노선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경상북도가 공개한 계획 중에는 충북 청주의 오성역에서 출발을 해서 문경을 거쳐 안동역까지 오는 123km 구간과 함께
김천, 신공항, 의성을 잇는 50km 구간이 눈에 띄는 간선망 철도입니다. 특히 이제 오송, 문경, 안동 철도는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소재지 중에서 제주를 제외하고 유일하게 철도 노선이 없는 경북도청 신도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노선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중앙정부가 밀집해 있는 세종시로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이 돼서 행정통합 이후 행정중심도시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 도청 신도시의 위상이 더욱더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정말 기대가 되는 노선인데요. 이번에는 고속도로 계획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중앙고속도로 서안동에서 읍내 분기점 6차로 확장, 이런 계획들이 좀 눈에 들어오거든요. 네, 경북도가 핵심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밝힌 고속도로 개선 확충 사업 중 가장 눈길을 끄는 건 신공항 접근성 개선을 위해서 중앙고속도로 읍내분기점에서 군위분기점 24.3km에 대한 6차로 확장과 함께 또 군위분기점부터 서안동 IC까지 51km 6차로 확장이 눈에 들어옵니다. 읍내분기점에서 군위분기점 6차로 확장 사업은 2022년 2월 정부의 제2차 고속도로 건설 계획에 반영돼 있는 상태로 경북도는 예타 대상 사업 선정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구간은 신공항 개항 이후 늘어날 교통량에 대비해 사전에 6차로 확장이 꼭 필요한 구간이고요. 당초 경상북도는 이제 군위분기점에서 신공항 진출입로인 의성 IC까지의 6차로 확장을 계획하다가 서안동 IC까지 6차로 확장을 이제 제3차 고속도로 건설 계획에 반영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간의 확장은 사실상 안동과 대구를 잇는 중앙고속도로 전 구간의 6차로 확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지금의 계획대로 행정통합이 추진된다는 가정하에선 행정중심도시인 안동과 경제중심도시인 대구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 됩니다. 그리고 신공항을 중심으로 방사형으로 고속도로만 구축 계획도 발표했죠. 네, 구미 국가산단과 신공항을 잇는 구미 군위간 고속도로 21.2km 건설, 그리고 신공항과 포항 영일만항을 잇는 70.0km 구간 건설 사업은 향후 신공항이 국토 중남부권의 물류공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중에서 구미와 군위간 고속도로 건설 사업은 지난 8월 기재부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이 돼 사업이 곧 추진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우리 지역에서 고속도로 건설이라고 하면 시급할 것 같기도 하고, 또 낮은 경제성이 우려되기도 하는 영천에서 강원 양구를 잇는 남부 구축 고속도로 건설을 또 빼놓을 수 없는데요. 최근 이 고속도로가 지나는 봉화, 영양, 청송 이 세 개군을 비롯해서 강원 태백, 영월, 인제, 양구 등의 지자체가 적극 나서고 있죠. 네, 영천과 강원 양구를 잇는 309km 구간, 남북 구축 고속도로라고 불리는 이 구간은 강원, 양구, 인제, 홍천, 평창, 정선, 영월, 그리고 경북에는 봉화, 영양, 청송, 영천 등 총 10개 시군이 지나가게 됩니다. 이들 10개 지자체는 지난 8월에 남북 구축 고속도로 추진협의회 정기총회를 열고 각 시군별로 1000명씩 총 10,000명의 서명을 받아 정부에 제출을 했습니다. 남북구축고속도로는 1991년 정부의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 반영이 됐으나 30년이 넘도록 실제 사업이 한 번도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백두대간에 인접해 있는 이들 지역은 낙후 또는 소멸 위기 지역으로 완전히 전락한 상황이기도 하고요. 전체 사업비는 14조 원인 반면에 낮은 경제성, 특히 노선이 지난 지자체 모두가 소멸 위기 지역이다 보니까 사업 추진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전해주신 철도나 도로 노선들을 보면 우리 지역에 반드시 꼭 필요한 사업인데요. 아직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이 남북 구축 고속도로인데, 그리고 도청 신도시를 지나는 철도의 필요성 등은 꾸준히 제기됐죠. 네, 결국 수도권에는 사람이 몰리다 보니까 더 많은 도로망, 철도망이 구축되고 있고, 반면에 지역에는 사람이 부족하다 보니까 당연히 경제성 논리에 치중을 해서 SOC 건설을 검토하고 있다 보니 그런 측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고려를 하면 대순환철도의 영주 울진 구간의 경우도 낮은 이용률 등으로 인해서 건설이 쉽지 않아 보이는 것도 사실이고요. 하지만 노선 전체를 고려했을 때 대순환철도 또는 중부권 동서횡단철도의 필요성으로 인해서 이 영주 울진 구간 노선도 반드시 필요한 노선이기도 합니다. 지역에서 오랜 시간 필요성을 제기를 하고 있고, 또 균형 발전 측면에서도 지역에는 보다 더 촘촘한 도로망과 철도망이 반드시 구축돼야 합니다.
노선 계획을 수립해 정부 상위 계획에 반영을 시키려고만 하는 것이 꼭 능사는 아닐 것 같습니다. 눈에 보여지는 측면에서의 변화, 그래서 소멸 위기 극복과 또 지역의 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전환점이 꼭 이뤄져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승진의 슬료생 매일신문 양승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오늘 1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나에게 딱 맞는 대학, 나에게 꼭 맞춘 대학. 나만의 경쟁력을 원한다면 안동과학대학교로 오라. 시대의 딱 취업중심 실전학과, 학생의 꼭 현장중심 실무교육, 취업의 맞춤, 내 꿈의 맞춤, 나의 드림핏 안동과학대학교. 뚜레쥬르 김수현입니다. 누구나 좋아하는 빵을 더 기본 좋게, 그래서 더 기분 좋게. 기본 좋은 쌀 베이글, 기본 좋은 소보식빵. 지금 만나보세요. 좋아하는 걸 더 기분 좋게. 건강한 매일의 한 조각, 뚜레쥬르. 오늘도 안전하게 음주운전 예방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술자리가 예정된 경우 미리 귀가 방법을 정하고 차는 가져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음주 후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것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 과음을 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세요. 숙취 음주운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위험한 음주운전 미리 예방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세요. 어렵던 날도 많았죠. 우리 함께 한다면 따스함을 느껴요. 사랑이 있어요. 소중한 꿈을 이뤄봐요. 우리 함께 여기 있으니 감동과 사랑 있는 MBC 라디오 문화방송 100.1 MBC 라디오. 라디오 오늘 2부 순서 이슈 오늘입니다. 가을을 맞아 산을 찾는 분들 많으신데요. 이제 서서히 본격적인 단풍철이 되면 더욱 많은 분이 산을 찾을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단풍으로 유명한 우리 지역의 주황산의 가을은 현재 어떤 모습일까요? 주황산 국립공원 김미향 탐방시설 과장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본격적인 단풍 시즌 맞아서 많은 분들이 산을 찾고 있는데요. 주황산의 첫 단풍이 지난주에 물들었다는데 현재 단풍이 어느 정도 물들었을까요? 그리고 또 절정은 언제쯤인지도 궁금합니다. 예, 지금 주황산은 지난주 단풍이 시작돼서 점차 아름답게 물들고 있습니다. 이번에 주말에 비로 인해서 더 많이 물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다가오는 11월 첫째 주인 2일, 3일 주말에 절정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 주황산을 찾고 계시는 분들이 참 많으신데 얼마나 찾아오고 계실까요? 예, 지난 주말 토요일, 일요일 이틀 동안 36,000명이 오셨습니다. 와, 정말 많은 분들이 찾아오고 계신데 그럼 11월 첫 번째 주말에는 더 많은 분들이 오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기에서 주황산이 어떤 산인지 그리고 주황산 국립공원이 어떤 곳인지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네, 주황산 국립공원은 1976년에 우리나라 12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보는 이에 한눈에 사로잡는 안봉, 깊고 수려한 계곡이 빗어내는 절경을 간직한 영남 제1의 명승지입니다. 주황산이라는 명칭은 신라 무열화 6대손이 김주원이 왕으로 추대되었으나 왕위에 등극하지 못하고 이것에와 은거하였다고 해서 그의 이름을 따서 지어진 이름입니다.
또한 2017년에 제주도에 이어 국내에서 두 번째로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등재되어 지질학적 가치와 경관의 아름다움을 동시에 인정받고 있는 곳입니다. 네, 이런 주황산에는 정말 다양한 탐방로가 있는데요. 저는 처음 갔을 때 깜짝 놀란 게 구두를 신고 가도 저렇게 편하게 가는구나라는 모습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란 적이 있는데 초보자나 노약자가 등반하기 좋은 코스가 있죠. 어떤 코스일까요? 예, 주황산에는 탐방 약자를 위해 2개의 무장의 탐방로를 조성해서 운영 중입니다. 2km인 주황계곡 탐방로인 대전사에서 용추폭포 구간, 1km인 주산지 탐방로입니다. 경사도가 완만한 코스라 초보자나 노약자가 탐방하기 좋습니다. 네, 전국 아름다운 숲길 공종상을 받은 절골 탐방로, 이곳은 예약제를 실시하고 있다고요? 네, 단풍이 아름다운 절골에서 가멜봉 구간의 계곡 탐방 예약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탐방객의 안전과 산양, 습살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지를 보호하여 생태계 건강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가을철 탐방객이 집중되는 9월 16일부터 11월 14일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약은 국립공원 예약 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서 인터넷으로 예약받고 있습니다. 하루 1,350명으로 탐방객 인원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말인 11월 2일, 3일만 예약이 마감된 상태이고 다른 날들은 예약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인터넷 예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현장 접수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절골 탐방로가 아름다운 만큼 이렇게 예약을 해야 된다는 점도 여러분 또 생태계 건강을 위해서도 예약을 해야 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산을 찾다 보면 종종 사고가 발생을 하는데 산행할 때 발생하는 사고에는 어떤 것이 있고요. 또 사고 방지를 위해서는 어떤 점에 주의하면 좋을까요? 네, 주황산은 단풍 산행으로 탐방객이 집중돼서 가을철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10월에도 탈진, 골절, 조난, 어제도 조난사고가 있었습니다. 7개 안전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자기에게 맞는 적절한 산행 코스를 미리 선정하여서 필요한 등산 장비를 갖춰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혼자 산행하는 것보다 2인 이상 탐방하는 게 안전하고 등산화, 긴팔, 긴 바지, 요즘 일교차이기 때문에 바람막이 자켓을 꼭 착용해 주시고 오기 바랍니다. 또한 지정된 탐방로를 이용하셔야 하고 산에서는 일몰이 빠르게 어두워지므로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게 됩니다. 산에는 해지기 1-2시간 전에 마치셔야 됩니다. 네, 이런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 간혹 음주 산행을 하는 분도 있는데요. 절대 해서는 안 되죠. 네, 국립공원에서는 2017년 최근 3년간 국립공원 산하사고를 분석했습니다. 그중에 30%가 음주로 인한 사고임을 파악해서 2018년 9월부터 산 정상 일원의 음주행위 금지지역을 지정하여 단속 중입니다. 주황산 국립공원은 주봉, 장군봉, 가멜봉에서 음주행위 단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국립공원 내 음주행위는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점 꼭 음주행위는 안 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그 밖에도 산을 찾았을 때 생태계를 해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주황산을 찾는 분들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전해 주시겠어요? 예, 국립공원은 생태계 유지를 위해서 애완동물 출입을 금지되고 있습니다. 요즘 반려인들이 되게 많은데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을철 건조한 날씨로 산불 위험이 높으므로 인화물질을 가져오시거나 흡연을 하시면 안 됩니다. 산행 전 충분한 준비 운동을 하시고 산막의 밀집 지역에 오래 머무르지 않으시며 주황산의 아름다운 단풍을 모두가 안전하게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주황산 국립공원 김미양 탐방시설 과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박규환의 세상 읽기, 더불어민주당 영주 영양봉화지역 위원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장님?
네, 반갑습니다. 영주영양통화 박규환입니다. 예, 먼저 명태균 씨의 옛 회사인 미래한국연구소의 비공개 여론조사가 대선 당일까지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 논의됐다는 정황이 추가로 공개가 됐는데요. 대선 당시 윤석열 캠프 정책총괄지원실장인 신용한 전 서원대 석좌 교수가 공개를 했죠. 네, 그렇죠. 사실 그동안 명태균 씨 같은 경우에는 자체조사한 미공표 여론조사는 윤석열 후보에게 보고한 적 없다. 네. 이렇게 계속 주장해 왔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이제 그것을 뒤집는 주장과 증거가 또 당시 윤석열 캠프 정책 총괄실장이니까요. 믿을만 하죠. 예, 신용한 교수님으로부터 나왔는데요. 네. 지난 대통령 선거 당일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2022년 3월 9일이죠. 윤재욱 국민의힘 의원, 또 이철규 의원, 이분들 포함해서 윤석열 캠프 핵심 관계자 20여 분이 참석한 전략조정회의가 열렸는데 그 자리에서 명태균 씨가 운영하는 그 미래한국연구소가 작성한 여론조사 보고서가 회의 자료로 제공됐다. 신 교수님 그렇게 밝히셨고요. 네. 또 해당 보고서 PDF 파일도 같이 공개를 했어요. 네. 제가 한번 들여다보니까요. 제목이 차기 대통령 선거 9차 면밀조사 결과 보고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네. 대선 하루 전인 3월 8일에 작성됐고요. 네. 윤석열 후보 당선 가능성 확실하다 이렇게 예측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요. 네. 신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뭐 당시에는 자기가 본인이 명태균 씨를 몰랐는데 최근에 명시 의혹이 불거져서 노트북 자료 살펴보니까 해당 파일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네. 명태균 씨 관련 논란이 불거졌을 때 대통령실에서는 대선 후보 경선 후엔 윤석열 후보가 명 씨를 만난 사실이 없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 대선 당일까지 명태균 보고서로 논의했다면 앞선 이 해명은 거짓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신 교수님 주장에 따르면 2021년 11월 대선 경선 끝난 뒤에는 명태균 씨와 단절했다. 네. 대통령 해명이잖아요. 네. 명백한 거짓말이죠. 네. 저도 이렇게 선거 치러봤지만요. 캠프에 공유된 여론조사 결과가요. 후보에게 보고되지 않았다는 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고요. 네. 또 미래한국연구소 직원으로 있으면서 그 명태균 씨 지시에 따라서 그 보고서 작성에 관여했던 분이잖아요. 강혜경 씨. 네. 그분이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더라도요. 명 씨가 윤석열 후보에게 여론조사 보고하러 서울 간다. 네. 이런 내용이 여러 번 등장했잖아요. 예. 그리고 또 비행기 예약 사실 이런 것도 네. 자료로 다 증명되었고요. 솔직히 바보가 아닌 이상 뭐 경선 후로는 명태균 씨와 관계 끊었다. 네. 이런 말 믿는 국민이 있을까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네. 이왕 얘기한 김에 한 가지 더 붙이자면요. 예.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 명태균 씨뿐만 아니라 뭐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해서도 네. 대통령께서도 그렇고 또 대통령실에서도 거짓 해명을 사실 여러 번 했거든요. 네. 뭐 최근에도 그 김건희 여사 모녀가 시세 조정으로 23억 원 수익 올렸다는 의견서 그거 문재인 정부 검찰이 재판부에 낸 거다. 네. 법원은 김 여사 주가 조작 인정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해명했는데 네. 그게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요. 윤석열 정부 검찰이 23억 원 수익 의견서 법원에 제출했고요. 그리고 법원이 인정 안 한 거는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기소하지 않았으니까 법원에서 김건희 여사 조작건을 이제 판단하지 않았을 뿐인데 마치 문재인 정부 때 일어난 일이고 법원이 인정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거짓 해명을 해서 바로 들통이 났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명태균 씨 건도 그렇고 요즘 1년의 이 사건에서 왜 이렇게 대통령께서 혹은 대통령실이 금방 들통날 거짓말을 자주 계속 또 많이 이렇게 하는지 솔직히 좀 이해가 안 돼요. 네.
금방 자주 많이 들통날 거짓말을 왜 이렇게 네. 하는지 모르겠다. 라고 네. 말씀을 뭐 해주셨는데. 아예 뭐 예. 거짓말이 들통이 안 난다면 네. 물론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겠지만 네. 또 뭐 진짜 백보 양보해서 그렇구나 하겠지만 예. 이건 바로 들통날 이런 수준의 거짓말을 이렇게 하다니 지금 대통령실이 저는 전혀 작동하고 있지 않다. 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전혀 작동하고 있지 않다라는 생각까지 든다라는 말씀도 해주셨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명태균 보고서를 받은 게 사실이고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공짜로 맞춤형 여론조사 결과를 받았다. 그러면 이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셈이 된다고요? 그렇죠. 지금까지 나온 보도를 한번 종합해 보면요. 네. 지금 명태균 씨 같은 경우 2021년 4월부터 대선까지요. 미공표 여론조사 23번을 포함해서 총 81회 여론조사 돌렸고요. 네. 비용이 모두 3억 7,520만 원이에요. 네. 근데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게 이 돈을 받으러 갔는데 돈 받으러 간 명태균 씨가 돈은 받아오지 않고 김영선 전 의원 보궐선거 공천장 받아왔다는 거잖아요. 네. 그럼 결과적으로 윤석열 후보가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게 되니까요. 그 비용만큼 불법적으로 정치자금 수수한 거니까 이건 당연히 정치자금법 위반이고요. 네. 그리고 또 이거를 회계장부에 기록을 안 했잖아요. 선거 회계로. 그러니까 이건 또 공직선거법상 회계보고 의무 위반이고요. 네. 불소추 특권을 가진 대통령만 아니면요. 네. 이건요.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사실은 중범죄입니다. 네. 그리고 또 더 결정적인 건요. 김영선 전 의원 공천해 줬잖아요. 그리고 그것으로 3억 7,520만 원 여론조사 빚을 변제했어요. 네. 그럼 결국은 3억 7,520만 원 대통령 부부가 부당 이득을 취했는데요. 요건요. 공직선거법상 당내 경선 개입 금지, 금품 수수 금지 이걸 위반한 거고요. 예. 더 심각하게는 요거는 특가법상 뇌물죄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공무원이 대통령도 공무원이죠. 자기 권한을 이용해서 타인에게 편의나 이익을 제공해주고 금품을 수수하면 이게 전형적인 뇌물죄인데요. 네. 수뢰액이 1억이 넘으면 징역 10년 이상 무기징역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네. 어마어마한 지금 중범죄를 저질렀는데 이 범죄가 정치자금법에 또 공직선거법도 지금 여러 개를 위반했고요. 거기다 결정적으로 징역 10년 이상 3억 지금 7,520만 원을 지금 갚아야 될 돈을 변제받고 공천 줬단 말이에요. 공무원이. 그래서 이거는 뇌물죄고요. 그러니까 온통 불법으로 얼룩진 어떻게 보면 좀 슬픈 대통령이죠. 네, 명태균 보고서를 받은 게 사실이라면 이렇게 불법적으로 저지른 것이 많다라고 이렇게 내용을 여러 가지 중범죄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명태균 대표가 여론조사 비용 대신 김영선 의원의 공천을 받아온 것이라는 강혜경 씨가 이렇게 주장을 계속해 왔는데 이렇게 되면 강혜경 씨 주장이 진실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죠. 네, 우리가 이제 사실 꾸준히 봤잖아요. 예. 지금까지 과정을 보면 강혜경 씨는요, 자료를 제시해가면서 그리고 아주 일관되게 진술을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 여론조사 조작 있었다고 얘기했는데요. 네. 사실은 여론조사 조작에 본인이 관여를 했기 때문에 본인이 처벌받을 수도 있어요. 예. 근데 그것까지 감내하면서 지금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러니까 사실은 강혜경 씨 같은 경우는 우리가 충분히 믿을만 하고요. 반면에 명태균 씨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 차례 거짓말을 이미 해왔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그 거짓말하거나 때로는 또 대통령실이나 또 국민의힘 당직자들이나 이런 분들 향해서 협박성 발언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본인이 다치지 않기 위해서 때로는 거짓말을 하고 때로는 협박을 하고 이런 걸 본다면 저는 우리 국민이 과연 누구 말을 믿을까? 네. 상식적으로 누구 말에 신빙성이 주어지는가? 이건 뭐 매우 분명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지난번 국정감사에 나와서 김혜경 씨가 이 3억 7,520만 원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대가로 공천이 주어졌다. 그 공천은 다름 아니라 김건희 여사가 개입해서 공천 준 것이다라든가 그 밖에 또 외교 일정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명태균 씨가 관여했다. 이 주장은 적어도 강혜경 씨가 본인이 진실이라고 믿고 있는 바를 알고 있는 바를 가감없이 저는 이야기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면 대선 당일에도 명태균 보고서로 회의했다. 이 폭로가 가져올 파장은 어떻게 보면 될까요? 그렇죠. 이게 엄청난 건데요, 사실. 예. 지금까지 우리가 확인된 걸 한번 요약해 보자면요. 첫 번째로 명태균 씨는 조작된 여론조사 보고서를 만들었고요. 두 번째로 이걸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가 활용을 했고, 세 번째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보고서 비용 3억 7,520만 원을 지급하는 대신 김영선 의원을 공천했고, 네 번째로 명태균 씨에게는 또 여러 가지 산단 지정 과정에서도 봤듯이 국정 개입을 허용해 준 거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과정에 김건희 여사가 개입했다는 것이고요. 이렇게 되면요. 그 외에도 또 오늘 제가 또 뉴스를 좀 보니까요. 한두 건이 아니고 벌써 확인된 것만 이 명태균 씨 보고서 조작된 게 8건 이상 드러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응답하지도 않은 가짜 응답자 샘플을 만들어내서 여론조사 조작해서 윤석열 후보, 2등 후보를 뭐 1등으로 바꾸는 이런 방식 썼고 또 언론사가 의뢰한 그런 공표 여론조사를 명태균 씨가 했어요. 근데 그 경우에도 또 비용을 안 받았다고 해요. 그렇다면 명태균 씨에 의해 조작된 여론조사 내용이 언론사 이름으로 공표가 된 것이란 말이에요. 이건 또 아주 심각한 선거 왜곡이고 부정선거죠.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재명 후보와 당시 표차가 0.73%였어요. 뭐 24만 7천 표 정도였는데 이걸 감안한다면요. 사실은 부정한 방법으로 대선 결과를 뒤집어 놓았다. 이렇게 주장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전체를 보자면요. 여론 조작, 부정선거, 뇌물수수, 그리고 김건희, 명태균으로 이어지는 민간인 국정농단. 그러니까 그야말로 뭐 총체적인 불법이다. 이건 도저히 우리 국민들이 용서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 용서하기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총체적인 불법이고 국민들께선 용서하기가 어렵다. 이렇게까지 정리를 해주셨는데 한동훈 대표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한동훈 대표가 특별감찰관 도입을 추진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거는 꼼수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특별감찰관이 아니라 특검을 해야 한다. 이런 여론도 만만치 않죠. 오늘 뉴스에도 보니까요, 이 여당에서 특별감찰관 임명을 두고 이른바 친한, 친윤 사이에 뭐 격돌이, 말폭탄이 서로 오고 가던데요. 저는 이 특별감찰관 임명을 마치 뭐 엄청난 이 해법인 양 이야기하는 것, 이거가 방금 사회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꼼수 내지는 약간은 여론을 호도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특별감찰관은요. 법에 의하면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감찰 시작과 대통령 측근이나 친인척들에 대해서 뭔가 비리 의혹이 좀 있으면 감찰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감찰 착수, 감찰 종료했다? 이것도 공개를 못합니다. 감찰 내용도 공표할 수 없고요. 누설해서도 안 되고 만약에 자기가 감찰해보니까 비리가 있다 싶으면 조용히 감찰해서 범죄 혐의가 발견되면 검찰총장에게 다시 고발하거나 수사 의뢰하는 일을 하는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뭐 굳이 임명하면 돼요. 임명하면요. 앞으로 대통령 친인척이나 특검 비리를 예방하는 차원에서는 도입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미 국민 앞에 공개적으로 드러난 김건희 여사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이건 수사를 해야지. 지금 특별감찰관이 조용히 감찰하고 다시 검찰총장에게 고발한다? 검찰총장이 다시 수사한다? 이거는요.
뭐 지난 날은 더 이상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우리 그냥 앞으로 잘하겠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 부부와 그 측근들에게 그냥 이번 한 번은 봐주자. 면죄부 주고 서리설정 넘어가고 싶다. 그냥 앞으로는 잘하겠다. 이런 정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용납할 국민이 있을까요? 국민들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미 국민들은 특별검사를 통해서 이미 저지른 죄상 이거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책임질 것 책임지우는 것. 지금 저는 이걸 요구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뭐 보통 70% 넘는 국민들이 특별검사 도입의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고 심지어 한동훈 대표가 민주당 특검법 수용해야 한다. 이런 여론도 오늘 어떤 여론조사 보니까 68%에 이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만약 한동훈 대표가 특별감찰관 하고 싶으면 저는 하시되 이거는 앞으로 예방적 차원에서 도입해서 특별감찰관 활동하시면 된다. 그러나 이미 드러난 김건희, 명태균 이 국정농단 사건이나 여러 가지 예컨대 또 최혜병 특검이라든가 이런 거는 이거는 특별감찰관이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영역이 아니에요. 이거는 특별검사 해야 된다. 그렇다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오늘 사실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회견을 여는데 어떤 얘기를 할까요? 저는요. 어떤 얘기를 할까 전망보다도 이런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어떤 얘기? 내가 드디어 민심을 따르겠다. 민심에 따라서 최혜병 특검 수용하고 김건희 특검 수용하고 그래서 지금 첨예한 이런 정치적 사안 이렇게 국민의 뜻 쫓아서 제대로 해결하고 야당과 함께 민생 회복에 나서겠다. 그리고 대통령이 만약 이런 이제 민심을 쫓지 않는다면 대통령 할당 요구하겠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정말 현재 이런 대통령의 무능, 국정 실패가 계속된다면 대통령의 임기 단축 포함하는 개헌 시도하겠다. 야당과 협상하겠다. 이런 정도로 저는 결기 있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말씀 못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위원장님의 마음이시죠. 예, 그래서 국민의 마음일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근데 아마 그렇게까지 저는 결기 있게는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사이에 그 20년간 맺어진 그 관계는요. 어떤 뭐 상사와 부하라는 그런 어떤 뭐 기세 이런 것도 있지만 저는 서로를 너무 잘한다. 서로를 공격할 수 있는 서로를 극단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죽일 수 있는 매장할 수 있는 이런 비밀들을 저는 서로 너무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떻게 보면 목숨을 건 이런 태도 저는 한동훈 대표가 취하기 어려울 거다. 그래서 좀 별로 기대는 안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이 탄핵 여론 조성을 위한 장외투쟁에 나섰고요. 다음 달 초 탄핵 소추안 제출을 검토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2일 범국민 규탄대회 열고 김건희 특검법 수용을 압박할 예정이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아직 민주당은 탄핵론과는 거리를 두고 있는 입장인 거죠? 그러니까 이 탄핵을 좀 넓게 보면요. 저는 이미 지난 총선에서 이 야당에게 모두 합치면 한 191석 이렇게 192석이죠. 몰아주셨잖아요. 이미 우리 국민들은 심리 정서적으로는 그 총선에서부터 탄핵이 시작되어서 최근에 이 명태균 게이트라고도 부를 수 있죠. 김건희 명태균 국정농단 사건에 이르러서 저는 심리 정서적으로는 이미 탄핵이 완료되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는요. 이제 이런 정서들을 가지고 또 국민들에게 지금 현재 이 윤석열 정부가 사실은 과거뿐만 아니라 문제는 현재 국정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 지금 뭐 전쟁을 불러일으키겠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공유하면서 저는 어떻게 보면 정치적 차원에서 이제 탄핵은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보고요. 다만 법적으로는요. 200명 넘는 국회의원, 그러니까 사실은 압도적 다수의 국회의원이 탄핵에 동참해 줘야 되잖아요. 방금 사회자께서 조국혁신당이 다음 주에 다음 달 초에 탄핵소추안 제출 검토한다 그러는데 탄핵소추안 제출 자체가요. 대통령은 과반수고 이게 의결되려면 3분의 2니까 최소 200명이 찬성을 해야 되는데요. 저는 이제 200명 이상의 압도적 다수 국회의원이 참여하고 또 그 다음 단계인 보수적인 헌법재판소가 이제 민심과 국회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법적 탄핵의 과정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법적 탄핵.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이미 저희 민주당도 사실은 이미 탄핵 과정에 들어섰다고 보는 게 맞겠죠. 지금 총체적 무능 아닙니까? 지금 이 윤석열 정부에 정말 더 이상 과연 하루라도 이게 정말 나라를 맡겨놓을 수 있을까? 우리나라가 지금 어디로 갈지 내일 당장 전쟁이 터질지 무슨 계엄령이 터질지 이것조차 우리가 불안해하고 지금 민생 경제가 어떻게 될지 외교가 어떻게 될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저는 이미 정치적으로는 탄핵의 길에 들었었다. 다만 이제 여당이 국민의힘까지도 다수 의원들이 저희와 손을 맞잡아야 법적인 탄핵 절차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이제 충분히 이제 국민들과 공유해 나가는 작업, 그게 이제 저는 다음 주에 또 규탄 대회도 그런 의미죠. 네. 롱패딩 준비하고 그래서 이제 11월 12월 국민들과 또 같이 뜻을 나누다 보면 저는 여당 국회의원들도 어느 순간에는 동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박교환의 세상 읽기 더불어민주당 영주 영양봉화지역 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